토마토, tomato, 나토, NATO, 이란. Iran.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이철이의 이쑤시개. 첫 번째로 교육부 장관 내정자 서남수 전 유덕대 총장. 서남수 총장은 교육부에서 20년 넘게 공직에 재직하면서 교육인적 자원부 차관을 역임했고 현재 위덕대학교 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 외교부 장관 내정자 윤병세 전 통일외교안보수석. 윤병세 전 수석은 30년간 외무공직 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법무장관 내정자 황교안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황교안 전 고검장은 20여년간 검사에 재직해오신 분입니다. 국방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병관 전 부사령관은 군부요 보직을 거쳤고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유정복 전 국회의원. 유정복 의원은 행정관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김포 군수와 시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유진용 현 가톨릭대 한류대학원장. 유진용 원장은 공직생활 20여 년을 문화부에서 보냈고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설되는 계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다음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증이 마무리되고 개편안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인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철이의 이쑤시개 시즌2 5번째입니다. 잘들 계셨죠? 네, 설 잘 샜습니다. 박대는 왜 또 온 거예요? 민주당 요즘 잘하는 것도 없는데. 천만다행 어저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와줬으면 좋겠다고. 아, 그래? 예, 그래서 섭외가 요즘 잘 안 되나? 원내 제일 야당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표정들이 좀 그러시네요. 네. 아니, 나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박용진. 예, 감사합니다. 이 네 명의 조합이 참. 각자 어색해, 각자. 먼저 프레시앙에 가입해 주신 분들, 고마운 분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좀 줄었어요.
연휴니까요. 지난번에는 설 연휴니까. 28분인데, 그죠? 설이 껴서 그런가? 세뱃돈 받으셨으면 좀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 지난번 내가 안 나와서 그렇다니까. 그런가요? 원인을 잘 찾아야 결과가 그럼 다음 좋을 주에 한번 텐데.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일 났다. 그 10명이, 지난주에는 10명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광희님, 김돈수님, 김홍배님, 서효선님, 류종기님, 장윤정님, 박성수님, 홍원영님, 조은하님, 김재원님 이상 10분이신데요. 김재원이 이거 새누리당 그분은 아니겠죠? 장윤정은 뭐 가수게요? 아니야, 근데 이게 김재원님을 그렇게 비교하면 이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프레시안 회원을 프레시앙이라고 그러는데요. 프레시안.com에 들어가셔서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프레시안이라는 제호가 크게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오른쪽에 프레시안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기사도 보실 겸 들어가셔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근데 이 박대는 여기 회원이요? 예, 회원입니다. 얼마짜리요? 부끄럽게도 5,000원입니다. 난 10,000원이야, 난. 아니, 내 수입에서는 5,000원이 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기부행위를 수입의 양에 비춰서 판단하는 거야? 아니, 지금 형님 표정이 그랬는데요, 지금? 아니 아니지 기부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기 벌이야 상관없이 마음의 크기를 주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 지금 저한테 A 그런 건 그 A는 A, B, C, A가 아닌 거죠? 적단 얘기지. 왜 A죠? A, C 다음에 8이야. 뭐, 여튼. 아니,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뭐 5,000짜리 좋은데 사람을 좀 이렇게 이게 늘려주세요. 그럼요. 네. 처음에 프레시앙 제도가 도입될 때 바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죠. 프레시안 회원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겠다 이런 포부를 한번 밝힌 적이 물론입니다. 있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몇 명씩 했는지를 우리가 좀. 항상. 아니, 그게 민주당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점점 영리방송으로 가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아니, 이제, 박대가 주선해서 프레시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우리가 민주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낮추는 거야. 괜찮다. 아, 싫어? 이거? 내일 바로 그 비대위원을 보고하고 비대위원들부터 가입하도록 하면 되겠네. 비대위원들은 거부. 진짜. 예, 뭐. 특히, 알겠습니다. 예. 특히 그 위원장부터 거부. 희상형 벤치래. 약간 정적이 흐르고 있어, 지금. 자, 농담이고요.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소식. 우선 한 가지씩만 우선 짚어볼까요? 오늘 6명 발표했던데요. 근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발표하는 거야?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예요? 윤창중 대변인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 매일매일. 근데 오늘 내가 생방송을 그걸 봤는데 네. 나와서 뭐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이 돼? 아니, 본인 그분이 원래 목소리? 그런 거예요. 왜 해, 그걸? 전에 그 희대의 유명한 브리핑 못 보셨어요? 유민봉 교수가 모든 걸 다 주도하는데 이분이 와서 사회 맞지. 사회를 봤어요. 그리고 유민봉 교수랑 두 분이서 무슨 자동차 와이퍼 왔다 갔다 하듯이 네, 어느 기자 누구시죠? 예, 그럼 답변은 유민봉 교수가 네,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답변은 유민봉 교수가 완전히 볼 때 진짜 그 와이프가 왔다 갔다 와이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박대 그 비유가 좀 농이 익었어요. 아니 있는 그죠? 그대로를 저는 진실을 얘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아니 비유를 얘기하는데 뭐 진실이야.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동종업계 종사자니까 그 대변인인데 관심 있게 보잖아요. 오케이 뭐 거기까지 못하게 하고. 예. 그런데 오늘 그 6명 인선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논평을 냈을 거 아니야. 네. 뭐예요? 핵심이? 아니 저는 뭐 그분들 이거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진 않았고요. 이제 어쨌거나 업무적 합성과 도덕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고 일단 그 우리 이제 원내대변인의 말씀은 지나치게 안전지향인 거 아니냐. 안전과 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혁신과 과감함 이런 것들과 좀 동떨어진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덧붙이셨더라고요. 누가? 우리 원내 그 윤관석 대변인께서. 그래서 저희는 근데 예.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제 대변인들이 여러분이잖아요. 대변인 예, 논평을 발표할 때 예.
지도부의 사인을 받고 컨펌 받고 내요? 아니면 그냥 대변인이 그냥 알아서 내요? 99%는 대변인들이 책임지고 내고요. 그럼 그게 당의 공식 입장하고 다를 수도 있겠네.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런 사람을 안 치면 일단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이심점심으로 그럼요. 점심이 아니구나. 이심전심으로 서로 파악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의를 다 참석을 하고 말씀을 다 듣고 이러니까 웬만한 현안과 흐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다만 박용진은 당 내부의 계파 갈등과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브리핑을 못 하죠. 왜 몰라? 안 껴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계파 갈등은 계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갈등의 한 축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사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근데 처음 발표될 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 제가 무슨 방송에 앉아서 뭐라고 그러지? 해설을 해야 되는데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해설이 잘 안 되던데. 오늘 6명? 네. 네. 근데 좀 발표는 하고 이제 일단 언론들에서 조금 이제 이러저런 정보들이 나오던데 김박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저는 저도 뭐 아는 사람은 없고,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장관 이렇게 두 분의 이력을 보면서, 우선 좀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얘기했었던 뭐 이제 통합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좀 새로운 정치 이제 뭐 이런 부분에와는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도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핵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 혹은 이제 국방 외교 안보 라인이 굉장히 좀 강성적으로 짜여지는 것 같다. 특히 이 김병관 내정자만 해도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전임 장군들 한 80여 명 모아서. 대선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국방 라인의 기존의 전임 노무현 정부 때도 자주국방론 얘기할 때 상당히 압력을 행사했었던 집단이었는데 이 집단들의 힘을 받아서 이제 들어온 거죠. 이게 굉장히 자주국방론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여러 비판적이었었고 또 그런 이제 세력이 또 이제 채택이 돼서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굉장히 안보 중심의 이 강조, 그러니까 국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황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사실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뒷선으로 좀 이렇게 이제 좀 빠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법무부 장관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데 근데 이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게 법 질서를 강조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저는 이게 어떤 법 질서인가라는 부분에서 이게 통합을 강조하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법 질서를 강조하면 뭐냐면 강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런 굉장히 공정치 못한 법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법무장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안검사 출신이고 국가보안법 정부. 그래서 법 질서라는 게 이게 굉장히 공정함이 아닌 질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있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공안검사라는 게 좀 우려스럽고 네. 국방부 장관이 좀 이제 강성이고 강성? 뭐 이제 그러니까 평화 뭐 이런 부분보다 예를 들어 지금 김장수 보좌관 국방보좌관에서부터 지금 이제 김병관 그다음에 또 이 라인이 좀 이제 자주국방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제 자주파와 또 한미 동맹파와의 갈등 속에서 동맹파다. 동맹 쪽이면서도 또 참 재밌는 건 이 세력들이 자주와 동맹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은 뭐냐면 군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임 장군들 이 세력들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방 정책이라고 하는 게 특히 남북 관계 관련해 가지고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 양반이 핸드폰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고리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걸? 그렇죠. 핸드폰 고리. 그래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사진을 갖고 다녔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뭐 개인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거 치밀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박당선인이 그냥 감동받았을까? 저는 그거는 일종의 좀 이제 뭐 재미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은 청문회 때 핸드폰 고리 좀 내려보세요. 이래야 되나? 어? 국방장관 후보자를 놓고. 아니면 이제 그것보다는. 아니,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아니었나? 저축방이죠. 박정희 대통령 자주 국방이었죠. 핵도 나중에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근데 그렇고. 어떻게 또 동맹파로가.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맹파냐, 그 자주파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사실 그리고 이 자주국방을 얘기했다고 군부가 그 자주국방론을 계속 지지해왔던 건 아니에요. 박정희 때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죠. 그 군부의 주류 세력들은. 그게 노무현 정부 때도 이루어졌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굉장히 큰 압력 집단으로서 좀 보수 성향이고 남북 관계 부분에서 강성적인 태도를 가지는 압력 집단이 있는 거기에 이제 그것을 거기에 소속돼 있고 가까운 외교안보 라인이 만들어졌다. 그게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긴 측면이 하지만 있다. 예. 어쨌든 박당선인의 정체성에는 부합하는 사람. 그렇죠. 부합하면서 근데 동시에 이제 또 남북 관계 신뢰를 중시하고 이제 이런.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비대위원이 아니구나. 인수위원회 최대석 인수위원이 경질되고 보이지 않는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맥이 이어져 오는 거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인가? 그것도 사실은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가 핵실험했으니까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일정하게 수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약간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외교 안보실이 국방 안보 계열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실 실장이잖아요. 외교 쪽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전 양면을 다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김장수 장관은 화가 아니라 전 쪽에 전문가죠.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을 왜 노무현 대통령 국방장관 시킨 거야? 전이니까. 싸움 잘하라고 국방장관 앉혀놨잖아요. 그때 노무현. 아니야. 근데 그게 콜린 파월 회고록 같은 거 읽어보면요. 네. 걸프전 이런 거 할 때, 그게 민간인 국방장관이잖아요. 그죠? 럼스펠드 이런 사람들 민간인이었잖아요. 그 당시 장관은 아니었지만 장관들이 전쟁을 선호한대요. 민간인 출신 장관들이 전쟁을 그렇죠. 선호하는데 정작 군은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야. 그렇죠. 군 출신은 애지간하면 전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우리는 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 그죠? 군들이 뭔가 막 전쟁하자 이런 전쟁 불사 이런 식의 강경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나는 미국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미국에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실제로 전쟁을 해본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군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한 발언을 하는 게 진짜 전쟁을 잘해서 그런 걸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제 군의 위상이 상당히 이제 많이 또 격화돼요. 기득권 차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내부적으로 다지면서도 외부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거 그런 아니냐? 차원의 담론이다, 네. 그죠? 이게 굉장히 어떤 안보도 보면 안보라는 담론을 떠받치는 이해관계 세력이나 산업들이 있잖아요. 군수산업 이런 게 있고, 그죠? 복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도 복지국가 만들면 복지를 지탱하는 노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일정한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안보 세력들이 지난번에 예산 논쟁할 때 왜 안보 예산 깎아서 복지 예산 늘리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짰잖아요. 그렇죠. 택시법 지원 예산 2조면 뭐야? 장사정포를 막는다고? 근데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 돈 갖고 막을 수 있는 걸 지금 10년 동안 안 막고 있었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담론에 저쪽에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짜는 거 그게 충실한 사람들이 많이 발탁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북 관계도 썩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그러니까 좀 정확히 얘기하면 남북 관계 자체의 강성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군부 집단에 대한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어떤 위상 이런 부분들이 더 제고되고 그런 걸 고민하는 것 아니냐. 맞아요. 지금 저는 사실은 박근혜 당선인이 그러니까 이른바 안보 보수 내지는 반공 보수 또 누구는 애국 보수라 그러더만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정권의 성패나 향배가 걸렸다고 보는데 초반 게임에서는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박당선인이 의도와 달리 밀리는 건지 아니면 그걸 그냥 본인 생각과 일치하니까 그냥 가져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선거 때 내걸었던 노선에 비하면 많이 좀
스멀스멀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좀 박근혜 당선인이 생각보다 이 국정 기조라든지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그렇게 썩 분명치 않다. 좀 준비됐다라는 게 조금 준비됐- 무색하죠.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나는 민주당에서 할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좀 얘기를 합시다. 민주당이 너무 안보 담론에 너무 긴박돼 있다. 라는 생각이 좀 있고 좀 이따 얘기를 예, 하고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동욱 지명자 뒤늦게 사퇴한 거는 뭐예요? 사실 뭐야? 왜 이래 이 사람? 자, 뭐 만시지탄이야? 낙장불입이야 이 사람 진짜. 아, 저는 막 거론의 가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거야? 마지막까지 민폐이신데요. 민폐? 아니 7시가 다 돼가지고 대금 아, 못 사퇴 하게. 기자들 시점이. 다 노트북 닫고 나가고 오늘 당번 대변인인 저도 아이 이 속보를 화장실에서 봤어요. 그러면 가방 메고 나가다. 에? 기자들 퇴근 시간에 하지 말고 기다렸다 내일 아침에 했어야 돼. 아니 이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거야?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지. 어? 조금이라도. 아니지 오늘 아침에 결정해놓고 지금 낼 수 있는 거죠 저녁에. 이게 누가 민주당은 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저희가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박당선인이 불러다가 제일 야당이라며. 에? 아니 의석수만 그렇지 정보 아니 박당선이 불러다가 순서는 뭐 그래요. 대가리바가 원산 복귀 시켰나 이렇게 갑자기 아니 뭐 저기 검찰 수사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약간 에이 내 인생이 막판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횡령죄 그것 때문에 적어도 일단 사퇴를 하려면 좀 빨리 해라. 그렇지. 사퇴를 하려면 일과 시간대에 해라. 이게 이제 대변인이나 기자들 대변인의 직업윤리에. 진짜 미치겠어요. 그 시간대에 하면 밥 먹다가 아니, 그래도 뭐 그러면 캐릭터의 일관성이 아니, 근데- 있잖아요. 의외성 사퇴하면 중절모 어떻게 논평이 어떻게 나가? 환영 논평이 나가나? 아니 그냥 그랬죠. 사필 그럼 기정 끝까지 이러잖아. 아니 사필 기정 만시지탄 천만다행 이렇게 낙장불입.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낙장불이 많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공직자 그것도 국가 중요 기관의 수장이 될 사람이 가져야 되는 도덕적 잣대가 엄정해졌다는 게 확인된 거고요. 이게 되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의 소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 그것도 정말 대단히 좀 말하기 입에 올리기도 좀 쪼잔한 그런 도덕적인 문제로 사퇴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은 이런 사람을 자격 미달의 인물을 추천한 누가 사람 추천했어 이거 진짜. 그리고 아이. 추천원에 합의해 준 사람 다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무한 책임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그 짚어야 되겠다. 부분에서 책임이라 그러지 않고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여튼 약간 이건 좀 자기 스스로는 억울하다 이런 스탠스. 요 문제 관련해서 내가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전과를 올린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죠? 두 사람 날린 거 아니야? 예. 시작하자마자 두 사람 날렸으니까 민주당이 위기의 시기 이제 사라지게 생겼다. 안 그래도 적당히 위기인 것처럼 했는데 적당히 위기. 그런 척하다 이제 안 그러는 척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척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김용준 후보자를 처음 맞았을 때 이분에 대해서 아들과 이제 재산과 관련해서 막 얘기가 쏟아져 나올 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과유불급에서 임전무태로 이동 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는 사자성어가 날라다닌다. 네? 아니 과유불급 임전무태 모르세요? 중학생의 이 지성 수준에 맞춰서 논평을 내. 요즘 중학생들 다 알아요. 우리 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그 가정사의 문제를 전체 우리나라의 그 교육 수준의 문제로 가시면 안 돼요. 진짜? 아니 근데 임전무태 화랑오개 이거 알잖아. 그리고 화랑오개야? 화랑오개 있어 임전무태. 사생유택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거야? 같은 그래 화랑오개 같은 사생유택. 같은 사람이 하신 거야. 장유유서 뭐, 장애에서. 입선 금지 뭐 이밖에 있어 하여튼. 여튼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 얘기 사자성어 홈런 두 얘기하니까 번 칠까 내가 봐. 재밌는 얘기 해줄게. 내 친구가 모신문 기자였는데 애가 이제 학교 다니는 애가 초등학생인가 이렇게 가온을 서로라 그런 거야. 네. 가온을 서로니까 뭐라고 써서보냈냐면 임전무태라고 썼어? 차 조심 이렇게 써서보낸 거야. 진짜 맞네. 차 조심 이렇게 보냈는데 다시 빠꾸해서 그 다음날 갖고 왔더니 회원한테 사자성어 해야 된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고쳐줬어. 차량 조심. 야, 말 된다. 그게 생각이 나네.
어쨌든 아니, 이 본론도 못 맺는데 어쨌든. 아니 그 민주당 얘기는 아직 이제 뒤에서 아니,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아니, 우리 조심조심 요즘도 살고 있어요. 오케이. 네. 이동 후보는 이렇게 하나 치웠어요.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이제 파이팅 민주당. 치운 거고. 이동 후보는 좀 민주당이 잘하는 점이 있어. 김병준은 민주당이 잘하는 게 아니, 아니고. 우리 네, 김용준은 네, 진짜 네. 낙하라면서 몸 풀고 있는데, 장내 방송이 나오는 거 오늘 경기 취소됐다고. 그러면 그게 저기 뭐지? 청문위원들이 바뀌어요? 한 명만 바뀌었어요. 아 바뀐 예. 한 명만. 홍종학에서 홍익표로. 홍씨로. 그래서 기자들에게 당부했죠.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라. 같은 홍씨라고. 그 다음에 정홍원 이게 발음이 어려워. 지명자는 뭐가 또 시인한 게 있죠. 뭐 시인? 위장전이. 위장전입을 본인이 시인한 거예요. 예, 시인했죠. 뭐 때문에 위장전입 그랬죠? 근데 그거는 뭐 뭐죠 저기 별거 아니야? 예,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거 우리 아직 하나면 저 이제 별거 아닌데. 1순위 주택청약. 주택청약 1순위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지방 근무를 하게 됐는데 자기만 이제 그 누님 집 주소로 했다 했는데 이건 뭐 근데 처음에는 부인했었어요? 부인했죠. 그럼 이게 위장전입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의 문제로 이제 그렇죠. 성격이 바뀐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뭐 그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이 지금 뭐 핵 터지고 막 핵 문제 터지고 이래서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그냥 좀 이렇게 총리 하나 떨어뜨렸으니까 또 하기가 또 이런 그렇잖아요. 분위기도 좀 아니, 있는 그렇진 거 아니에요, 않고요.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뭐, 그렇잖아. 술렁술렁. 아니,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속담은 다 나왔어요. 우물가 숭늉창년 대충. 바늘 허리에 실게 해서 하겠냐. 뭐 이런 얘기 다 나왔으니까 대충 하진 않겠다. 대충은 안 하고 대충.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뭐 요식행위로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건 분명한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에서 연타석 홈런은 박수 칠 일이지만 정치의 청문회에서 연타석 홈런 치면 이건 진짜 큰일, 홈런이라 그러면 안 역풍을, 되고. 그래, 총리 2명 날리기는 부담스럽죠. 역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이 지금 13일 아닙니까? 수요일. 이게 뭐 뉴스가 아침에는 6명, 6명 그 국무위원 임명한 걸로 시작해서 중간에 뭐 내곡동 판결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는 이동욱 후보자가 사퇴를 해요. 내곡동 판결을 정원 얘기하면 궁금하니까 짧게 뭔 내용이에요? 김인종 경호처장 유죄. 유죄. 예,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사적인 영역, 다시 말해서 사저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아주 대단히 사적인 거죠. 자기 집을 자기가 구입하는 거니까 사적인 영역을 공적 기관에게 특별 지시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라고 그 판결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기소 대상이 아니잖아요. 기소만 됐으면 당연히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문이 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퇴임 후에 그러면 다시 기소될 수도 있나요? 기소뿐만 아니라 청문회감이죠. 네, 저는 어쨌거나 이것은 조사 대상일 수 있다고 보고요. BBK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래서 그 야당 기자 하다가 예. 요번에 인사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초리처 바꿨는데 야당 기자 하다가 검찰 자원에서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 가서 거기서 기다리겠다. 일리 그래, 저는 또 야당 기자 하다가 우리 야당 정치인들 기다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쪽은 아니죠. 모르지 그거는. 어쨌든 내가 왜 그리 가냐 이랬더니 그냥 미소만 짓더라고. 짐작 큰데 누군가를 기다리러 가는 거야. 염화미소죠. 그래서 인사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어쨌거나 박당선인의 지지율 요즘은 참 지지율이 당선인 시절에도 지지율 조사를 해요? 예전에도 먹고 했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걸까? 근데 지지율이 지금 점점 빠지고 있대. 48% 한 주에 한 4%포인트씩 빠지고 있어서 그제 발표한 조사가 몇 프로였어요? 지지율이? 48%. 잘한다가 48%. 그 전에 앞에 조사가 52%. 그 다음에 56. 4%씩 계속 빠지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김박이 보기에 이런 정도 이렇게 흐름이거나 지지율이 절대 수치 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뭘 새롭게 만들긴 어려운 것 같고 이미 여론 지지율 자체가 그래도 혹시 하면서 기대했던 거에 대한 부응하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고정 지지층 중심으로 지지율이 고착되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빠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박당선인이 별로 지지율에 연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뭐 그렇게 그런 공언하고 것 안 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 지지율에 연연 안 해서 이 정도 지경까지 갔으니까 별 문제 아니다고 볼 수도 있고, 어? 사태의 본질은 지지율을 신경 안 쓴다는 얘기는 대중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이해와 요구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둔감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박당선인은 이제 기존에 특히 이명박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다 포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때 되면 뭔가 터트려줘서 지지를 올려야 돼라고 하는 걸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식의 정치를 하는 건 같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불통 이미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현대 정부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반응성인데, 근데 이제 그 반응성에 잘 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지지율 고착돼서 가가지고 힘없는 정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 반응성이라는 거는 공직자가 국민들의 이제 선호나 요구에 그때그때 좀 반응해 주는 거죠. 아니, 반응해. 왜 설 전에 네. 중국 시장 가서 막 이렇게 MB 했던 것처럼 시장 가서 막 재래시장도 다니고 막 이런 거 지지율 떨어지니까 막 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번에 갔어. 중국 시장 가서 그거 지지를 올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소통하고 뭘 사러 가셨겠지. 차례도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해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가 재밌는 건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당선인인데도 자꾸 여론조사 지지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보수 진보 여야 문제를 떠나가지고 신정부를 맞이하는 정치 문화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 이제 친중하게 얘기하시니까 하나 저도 덧붙이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은 뭐 40% 후반대로 확 떨어졌는데요. 잘할 거라고는 기대감은 여전히 70%대예요.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되게 이제 모순적인 걸 보여주고 잘할 거라는 있어요. 기대감은 예.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야. 어쨌든 좀 다른 거지. 저는 오히려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잘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이 야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냐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혹은 청문회 직전에서 두 명의 큰 인물을 낙마시켰다고 우리가 의기양양하고 좋아할 거냐? 전혀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좋아하잖아. 안 그래요. 좋아하잖아. 아니, 민주당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낙마가 민주당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낙하는 둘 다 끝났다니까요. 근데 이동욱은 좀 기여한 거 아니야? 약간 했지. 그렇지. 약간 했죠. 아주 조금. 아니 조금은 아니야. 근데 이동욱 낙마에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 기여한 거는 이동욱 자신이에요. 삶이 그러니까. 중절모. MB 아니야? 아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그래도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되게 위기로 봐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안보 얘기 나중에 하자고 그러셨지만 근데 왜 나는 약간 도와주는 스탠스로 가야 된다. 비대위원장의 그런 멘트가 전혀 와닿지가 않지. 왜요? 일단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 배가 나와서. 그냥 봉숭아학당에서 하는 얘기처럼 들려. 이 봉숭아학당을 아실까?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 아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끔 뭔가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로서는 우리가 무슨 비상한 조치를 취해요. 거기서 그 조치를 취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니 발맞춰주는 게 야당이죠. 큰일 나겠다는 큰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민주당이 큰일 난다는 거야? 나라가 큰일 난다는 거야? 나라가요. 나라가? 네, 나라가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희상 위원장의 이제 개인적인 걸로 보면 야당도 징글징글하게 해봤고요. 그다음에 정권 인수도 해봤고 청와대에도 근무를 해봤고 이런 경험에서 볼 때 대단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인수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이 어쨌거나 초기 100일, 초기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또박또박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해요. 그거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해, 형. 그게 재밌어, 그게. 어쨌든 그 양반이 비서실장 1년 할 때 반으로 딱. 노무현 대통령 지지를 반으로 딱 잘라먹었지.
아니 여튼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니까 쓰라린 그런 경험이 얘기를 있으니까 하겠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요. 뭐 그 뜻은 고마워라. 시련을 겪은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고맙고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예. 야당의 비대위원장이니까 야당 일이나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 또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뭘 하더라도 일단 국민들과 언론이 관심이 없어.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왜 없어? 있는 사람도 있나 본데? 그래. 어디? 늘 한국식 나던데? 어쨌든. 근데 아까 우리 김박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뭐 복지예산도 자꾸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4대 중증 질환도 그렇고 글쎄요, 뭐 심각한 기초연금도 뭐 이상한 게 지금 하는 둥 마는 둥. 굴절되고 있는데 이거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는 김종인 위원장 편먹고 뭐 당내에서 경제민주 외치던 이 소장파 이 소장 개혁파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어디 갔어? 안 보이대요. 새누리당 소장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전화해도 없대 뭐. 김종인 위원장 어디 갔지? 진짜 갑자기. 아니 나는 뭐 이제 그 민주당에도 소장파가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칼럼에서 이렇게 대놓고 한번 비판을 해서 한겨레 486 아파. 깜짝 놀랐다 아침에 내가 그래서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소장님 글을 이제 페북에 공유하기 하면서 486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민주당 486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똑같잖아. 근데 이제 새누리당 486도 마찬가지죠. 없잖아요. 지금 안 새누리당 보여. 486 있나? 근데 소장파들. 아니 그러니까 소장파인데 남경필 왜 뭐, 우리 술 먹으러 가면 그런 얘기 했잖아. 민주당 486들은 새누리당 소장 개혁판만도 못하다. 그 정도 결기도 없다 그랬잖아. 근데 그 결기 있다는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정중동 하면서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뭐 전부 전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예, 언제 전화 오시나. 일단 5년이 너무 길어. 이렇게 뭐 좀 하고 막판에 욕해도 지금은 일단 뭐 타협하고 싶겠죠. 지금 새누리당의 소장판이 이재호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이런 소장파는 아니지 반대파지. 그 소장이 언제 근데 소장? 옛날에도 한번 그런 게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 새누리당 소장 개혁파가 박근혜랑 한 번도 정면 충돌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중간에 다 타협했지. 싹 MB하고는 좀 맞아요. 뭔가 각을 세운 적도 있는데 박근혜하고는 안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 두려워하나? 뭔가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 아는 사람 있으면 지금 전화해서 좀 불러봐. 스스로가 자기들이 그 소장파들 본류가 아니니까 박근혜는 본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뭐 한나라당 내 소장파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민주당 해야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했던 사람들이고. 아니 소장파 한 사람들은 왜 민주당 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뭔가 좀 이렇게 소장파하면 아니, 저항 민주주의 이런 건데 저쪽은 뭐 대충 민정당 무슨 공화당 무슨 박정희 약간 이 느낌이 약간 후지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올라간 민한당이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여기 새누리당 486은 보면 민주당 486하고 좀 다른 게 이 어쨌든 뭐 그 민주당 쪽엔 김근태, 뭐 노무현 이런 어떤 리더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들 대표해 줄 수 있고. 근데 새누리당 486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남경필, 원희룡, 아니, 뭐 같은 또 거기 위에 하던 손학규 대표가 그런 거 하다가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와버린 거지 이제. 거기 또 손학규 대표가 나오는 거야. 거기 그 수도권 소장파들 거의 이렇게 마티형 노릇했는데. 이제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아마도 너무 일찍 내놓고 오늘 당장 실현하기에는 너무 이른 미래 가치인지 모릅니다. 또 내용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설익은 구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 하루 일을 마치고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사회,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에 대한 꿈은 이제 곧 다가올 우리 사회의 미래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막이도 없고 다 아니 사실은 손 대표랑 가깝잖아. 굳이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대표님 독일에 잘 계시죠? 보고 싶어요. 맞다, 그분이 한나라당 분이 같구나. 지금 뭐 없어진 농담이 최근에 있다. 그 한국경제랑 매일경제랑 붙었잖아요. 그 처절하게 싸우더니. 매일경제 사장인가 회장인가 그 양반 옛날에 총리 네네. 했다가 낙마했잖아. 그걸 기사로 썼다고 풀다고 났다는 거야. 그렇게 붙었대요. 근데 지금 서실이 지금 그러니까. 독일 가서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는
손 대표님의 신기를 건드렸어 지금. 다 메일 보내고 나한테 안 보냈더라고요. 진짜. 내가 볼 때 안 보낼만 해. 들었는데 보낼만 하겠어. 근데 잘 계신데? 예. 독일 뭐 하고 너무 계신데요? 독일 너무 춥대요. 춥대? 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거기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화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한국으로?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손학규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랐네. 수신자 부담을 하는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들 텐데? 요새 뭐 인터넷 전화 있어서. 그래, 진짜. 근데 그거 쓰실 줄 아나? 대표님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게. 아무튼 뭐 금주에 안 있었던 보이네요. 일들. 하나 중에 빠졌어요. 뭐, 우리 또 배째 유진용. 배째라? 유진용 우리 또 이번에 장관 후보자. 이 양정철 참여정부의 양정철이 팔자 비서관과 일합을 겨뤘던 인사청탁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양정철 비서관이 배째라 그랬다 그래갖고 얘네를 국회 운영위원회까지 이 문제가 돼서 배째 유 후보자 그랬더니 저 대변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분이 그래 째줄게 그래가지고 쨌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 하여간 팩트예요? 우리 양정철 선수는 아니라는 거지. 저랑 동종업계에 있은 적이 없어요. 그 대변인은 아니셨어요. 그래요? 홍보기획 비서관이 그렇죠. 비슷한 양홍보인. 근데 왜 굳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싶은 거야. 사실관계. 양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아니 거야. 대변인이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그때 그 당시 청와대를 담당하는 데가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피감기관으로서 청와대를 담당하는데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유진용 차관이었죠. 그 양반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정철 비서관만 그 당시 출석해서 그 당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됐어요? 그 당시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역공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자 양정철 비서관이 나는 그 당시에 배째라고 한 적이 없다. 배째 드릴게요 한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또 희한하게 또 이렇게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 유진용 내정자는 전해 들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양정철 비서관이 문화부 직원한테 전해라라고 인사청탁 한 게 안 들어져서 너 전해라. 그 얘기를 새끼한테. 전해라는데 그 들은 사람이 당시 차관이었던 유진용 지명자한테 째라 전했다. 하는 말은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탁을 진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뭐 인사청탁은 아니고 청와대는 뭐냐면 이제 인사 추천하면서 추천. 인사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하는 건데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도 청탁이 뭔가 어디가 얘기해야 지시고. 청와대라서 청탁이고. 안 웃겨 진짜. 간만에 했는데. 저도 뭐 하나는 좀 짚어야 되겠는데요. 하세요. 이번에 법무장관 이제 뭐 내정되어 있는 황교안 전 고검장의 경우에. 근데 왜 현 고검장이요? 오늘은 점잖게? 예? 저한테 주문이 있었어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데 여기 나와서 가볍게 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보면 본격. 기가 얇구나. 제 팔랑귀입니다. 이 이야기,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문한 게 아니라 점잖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거구나. 자, 계속 갑니다. 어디 출마해? 그래서, 잠깐만요. 어쨌거나 황교안 이 내정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대단히 공안통이에요. 그래서 황공안이라고까지 이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유명한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이런 거 때문에 천정배 장관하고 그 당시 장관하고 크게 부딪혔던 것도 기억들 하실 텐데요. 저는 짚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늘이 13일이고 내일 14일입니다. 내일 14일 날 대법원에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판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판결이 엑스파일이에요. 삼성 엑스파일 건인데 삼성 엑스파일로 나라의 기강을 흔들었고 법치를 흔들었던 이건희는 사면됐고요. 또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황교안은 장관으로 영전됐고요. 우리 노회찬 의원만 억울해졌죠. 내일 판결이 정말 대법원에서 요청한 대로 그 법 개정 때까지 유보해 준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예전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 때 부르짖었던 정의는 늘 패배한다라고 하는 역사를 바꾸고 싶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억울해지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잊혀지고 그리고 그것에 협조한 사람은 영전되는 이런 역사가
되게 되는 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아, 저도 그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제 어머니가 세계에 남겨주었던 새 가구는 야요마 모난돌이 정만든다 계란으로 박이식이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쉬는 대로 눈치 몸에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이로마 계란으로 발식이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해서 하여간 저 2006년부터 아마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쭉 지켜봤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민주노동당으로 활동 같이 하면서 했었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사회적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게 공감을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안 법을 좋아요. 공정하게 집행하거나 뭐 좀 약자를 지키는 그런 법 집행 이런 걸 할 그런 분이어야 법치와는 되는데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런 걸 지금.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이 법무장관이 된 것 같아 후보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분을 이제 지명을 하신 분의 법치도 뭐 무슨 법치인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죠. 끝. 새삼스럽게 고민하는 건 아닐 테고, 그죠? 네. 대충 짐작은 된다는 얘기겠죠? 네. 자, 뭐, 어쨌든, 내일이군요. 그래서, 우리 노회찬 의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죠? 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전문들을. 탄원서를 썼는데 법원의 반응이 아주 냉담했다 그래요. 네. 뭔가 좀 외압도 있는 것 같고, 외압. 네. 보이지 않는 이심전심의 외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보면 법리적으로는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유죄 판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심원죄로 보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판사가 내릴 수 있는 형량이라고 하는 게 벌금형이 없으니까 지금 이 법.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159명이 낸 그 탄원서의 핵심도 법을 그 개정해서 벌금형을 가능하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불법 대선 정치자금과 연관된 사람 사면할까 말까 가지고 왜 그런데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냐 이거죠. 그냥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갖다 지키면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지키겠다는 말씀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대통령 선거 그 불법 대선 자금으로 그 들어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삼선 의원임으로 형을 갖다가 낮춘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한국 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낮춘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손방망이 처벌받았어요. 그러면 직장생활 한 30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에게 재판할 때 국가 경제를 위해서 30년 동안 노동자로 일해왔기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농사 짓느라고 땀 많이 흘렸기 때문에 형을 경감한다. 이런 판결 내린 뜻이 헌법과 법률 위에 미신이 있습니다. 3분의 2를 갖다가 얻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거나 다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3분의 2 얻고 개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3분의 2 얻어도 개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광화문에 모인 촛불시인 인파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십시오. 이제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보면 고기가 시큼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상급부, 사급부가 들어가는 정당에다가 산천의 열목을 넣어버리면요. 곧 무대에 죽습니다. 아니면 그 물고기가 버림되는 일을 일으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화를 내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대선에 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못 나서 졌잖아. 만일에 집권했으면 네. 법 개정 의지를 벌써 밝혔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 나서 진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맨날 들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네. 그 말씀하시죠. 민주당이 사과 논평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노회찬 의원에게? 아니, 오늘 논평을 낼까 말까 하다가요. 사과 논평은 아니고 그럼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런 정도를 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대법원의 그 판결은 참으로 역사적으로 훌륭했다 이렇게 내고 싶다 생각이 들고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약간 부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이 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위인설법, 위인설관이라고 할 말이 있잖아요. 위인설법 하는 거 아니냐. 억울하긴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법이라고 하는 건 뭐 어쨌거나 뭐 의자와 비슷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 법도 의자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법이라는 하는데 게 원래 그 사회적 역관계를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기자들이 거예요. 막 이제 조조되니까 이걸 또 무슨 법원에 대한 압력 행사처럼 비칠까 봐서 약간 고민도 했었어요. 그 법원의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뭐 진실에 대한 뭐 이렇게 판정이다라든지 진성 불가침하다든지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법원의 판정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이나 헌법이라는 것도 심지어 사회적 역관계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말았던 뒤로 밀어놨던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민주당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론을 한번 해보세요. 민주당 비상시국이라는 비상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이 없어졌죠. 아니요. 아니요라는 증거를 하나만이라도 대봐. 아니 뭐 당내 어쨌거나 이전에 있지 않았던 정치혁신위원회, 대선평가위원회, 전대준비위원회는 뭐 가끔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3개 위원회가 가동되고 아주 뭐 매일매일 어쨌거나 그 강경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 그러니까 당에 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뭐 시간 끌기 아니 지금 이 논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용서할 수 없는 얘기죠. 아주 당신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일상 모드로 돌아왔다. 아 그럼요. 일상 모드를 넘어서 있다. 지금. 네. 증거를 대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조기 전당대회를 반대하고. 그 아직도 반대하는 게 있어요? 뭐 여전히 뭐 대선 평가와 정치혁신위원회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그거에 맞게 전당대회를 하자 이러는 거 보면 뭐 이들 미루자고 하는 거고. 묘하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비상대책위원들이 무슨 당내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그다음에 정무직 인사를 인사했어요? 하고 지금 하고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했죠. 인사위원회 구성을 했죠. 네, 그리고 정무직 인사는 이미 단행했고. 아 그래? 아니 비어 있는 자리만 한 거예요. anyway, 하여튼 예를 들면 어떤 자리? 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뭐 다 새로 했잖아요. 아니 다 물러났으니까 하는 거지. 정책위의장 이용서 물러났고, 정책위의장 지난번에 한 물러났고.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무직 인사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렇게 트집 잡기 시작하면 한이 끝도 없어. 왜 트집을 잡어? 없어요. 여보세요 트집이라니요. 진보정당에서 언제 언론했다고. 내가 이 당을 96년도부터 했어 이 사람아. 자네가 이 당을 알아. 이거는 완전 민주당의 정통 모드야. 방금 란닝구가 지나가는 그렇지, 걸 란닝구 봤어요. 모드야. 옛날에 민주당에 보면 내가 야당 생활 최소 30년 한 사람들이야. 일단은 뭐냐면 핵심적으로는 그 대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어떤 그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일단 일정하게 시간을 좀 벌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많이 지울 수 없는 그다음에 거죠. 이제 그 임기 문제 가지고 아직도 정돈이 안 된 거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결정을 내렸죠. 그럼 그걸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아니 근데 관례상 이제 존중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그게 왜냐하면 정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룰과 당헌상 어떤 기구죠. 것보다도 합의가 우선. 예. 그렇죠. 전준위는 당원 당원 당규상 당규죠. 조직이고 나머지 합의가 제일 임의 중요한 조직이죠. 거예요. 예. 모두가 합의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아니, 모두가 합의할 수 없으면 아니야. 그 전에 그 정해놓은 방식이 기준이. 잘못돼. 나는 모두가 합의하는 게 좋다고 보진 않아요. 아, 예, 뭐. 나 민주당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청산할 건 많이 청산해야죠. 어떻게 다 합의할 수 있겠어? 아니 근데 어쨌든 그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최종 확정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내일 아침에 참 나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전 전대 전이죠. 그 10월 3일 2010년 10월 3일 전대를 했을 때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뭐 천정배 이른바 당의 주주들이 이제 대주주들이 다 참여해서 전대를 치러가지고 그게 다 지도부가 들어간 거예요. 이인영 뭐 이렇게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지도부의 임기를 보통상 2년인데 대선일로부터 1년 전까지만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총선 공천권에서 그 지도부가 배제돼 버린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 발상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학규 대표가 대표기 때문에 주자는 게 아니라 누가 대표가 됐든 그죠? 지도부가 공천권에 대해서 핵심이죠. 뭐 일방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천에 뭔가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지도부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나중에 묻겠다? 이거는 난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 비대위 체제를 끝내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지금 뭐 권한을 좀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지도부에게 지방선거 공천에 전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못하게끔 막아버리면 1월 15일까지 만약에 임기를 제한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도부는 그냥 노는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 리더에게 왜 이렇게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책임한 짓을 하냐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민주당 내에. 보이지 않는 손? 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죠. 독일에 가서 독일 가 계신 분? 아니죠. 그분은 보여. 너무 잘 보이잖아. 씨발. 보이는 손이고 거기는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면 지난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들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 대선에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대선을 지든 말든 뭐 대선은 손학규가 나오든 뭐 누가 하나 대선 후보 나가든 뭐 문재인이 나가든 뭐 심지어 안철수가 나와도 관련이 없고 대신에 당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관심은 오로지 공천권에 대한 양보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2011년 12월에 새누리당이 비대위를 띄우잖아요.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선거 깨지고 나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를 꾸리잖아. 당시 당권파는 친이잖아요. 절대 다수를 자랑하는 그렇죠. 친이었고 대통령이 자기 편이었잖아. 근데도 공천권까지 다 똘똘 말아가지고 박근혜한테 줬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주셔라고 줬버려. 그러면 친이가 박살날 거는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천에서. 손해볼 거는 충분히 예견됐잖아요. 그래도 줬잖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줘버린 거 아니야. 정권을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당을 살려냈잖아요. 그게 공당의 자세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딴 비교를 들 게 없으니까 새누리당 비교를 드는데. 근데 이 당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권한을 안 주고 제한하겠다라는 발상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 그걸 역할을 잘 못하면 야당이 정권을 맡아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처럼 당도 책임 정치를 하다가 실패하면 총선 대선을 실패하면 그 당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그 대체 세력들이 나타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런 긴장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 민주당의 그런 모습은 이제 정치학적 분석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인류학적 분석 가가지고 그 필드워크를 하면서 진짜 봐야 돼. 그 왜 정치를 그렇게 하는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지금 비상대책이 비대위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야권 강한 수권 가능성이 있는 제1야당 만들기 위한 야권 재편의 가능성을 열겠다. 그래서 이번 전대회 통해 가지고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서 가기 위한 뭐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할 권한까지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고 다퉈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인류학적인 대상이다. 인류학적인 대상이다. 자, 역시 박사니까 한 큐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는구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직접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 안보 문제. 진짜. 지금 안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북핵. 북핵이나 이렇다라는 것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원래 좀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약간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개혁적인 복지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열었잖아요. 남북 관계에서도 조금 열겠다는 자세를 가졌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뒤로 밀리고 있는 국면이잖아. 여기에 민주당이 난 아무런 그 제어 장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핵 터지고 나서 만났잖아. 여야 대표가 하기 만났을 전이죠. 때. 네. 전이었나요? 그렇죠. 그때 왜 만났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한나라는 하게 얘기 되면 때문에 그랬잖아. 어쨌거나, 예. 그럼 너무 공동의 그게 대응을 그냥 백기 들고 그냥 박수 쳐줘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민주당이든 혹은 뭐 통합진보당이든 간에 그 나라를 말아먹고라도 뭐 자기 정파의 이익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당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본은 안보라는 거죠.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햇볕 정책이 사실은 첫 번째가 안보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강력한 안보를 안보잖아요. 기반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그거를 뭐 햇볕 정책 2.0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 위기, 이 남북 관계 위기가 왜 왔느냐에 대한 책임 규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갔으면 공개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또 이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를 못을 박아줬어야 되는 거지. 왜 그런 문제제기조차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닌데요. 그런 얘기 계속 하는데. 전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계속 주는 사인이고 우리 계속 무슨 뭐 비대위원 모두 발언 대변인들 성명 논평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 몰라 뭐 그렇다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둔감할 수도 있는데 그 손잡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손잡고 사진을 찍으니까 거기에 확 쏠려서 그런 거지. 저희가 야당으로서 아니지. 해야 될 지적과 견제와 비판은 안 그런 하는 자리에서 거 아니에요. 나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도 했어요. 협력할 건 협력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이번에 제재하자라고 하는 분위기에서도 제재도 과정도 결과도 평화 기조로 가야 된다는 게 또 저희 입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난 제재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역으로. 아니 난 제재의 방법도 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동시에 제가 참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그 외교부 장관이 김성환 장관이 그 유엔 가가지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보고 독자 제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독자 제재라고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해봐야 개성공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레임덕 장관이 가서 하는 소리인데 그거 뭐 아니 근데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런 태도가 되게 불안한 거죠. 그나마 마지막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걸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나는 안보라는 이름하에 안보에 대한 뭐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연평도도 가고 이런 건 좋은데 안보를 강화시켜야 된다. 거기에다가 마침 북핵 사건 이런 거 터지고 나서 너무 지나치게 프리핸드를 줘버리는 거는 본인들의 정체성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저는 일단은 평화통일 문제만큼은 민주당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 왔는데 이게 이제 북핵 문제로 이제 민주당이 말빨이 안 서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국면을 주도하지 못하니까 정몽준이나 내지는 여당 내 그 강경파들이 무력으로 이제 핵에는 핵 그래서 우리 뭐 자체 우리 정부도 핵무장하자 이런 얘기들이 들어서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변화된 국면에 맞는 그 북핵 문제가 기정사실화되는 마당에서의 민주당이 뭐 대북 라인도 못 갖고 있잖아요. 다 깨 말아먹었잖아요. 햇볕 정책 지나고 노무현 정부 지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도. 근데 또 역으로 보면 아유 답답해. 박용진 열받았다. 또 역으로 보면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NLL 관련 논쟁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먹히는 데에는 민주당이 안보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역으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안보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얘기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연평도 뭐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그런 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기간에 보여왔던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이른바 햇볕 정책, 평화 기조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이 되고 나서도 곧바로 나갔던 대변인 논평과 성명에도 그 전쟁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아예 버려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이었어요. 북한에다가 예? 어디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가 선택지 중에 그건 버리고 시작해라. 거예요. 아니 어떤 국민이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그 부분을 총도로서는 저기 대통령이 무슨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벙커 MB.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답답한데 문제의식이 말이에요. 네. 안보 이미지에서 뭔가 좀 약하게 보이는 거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안보에 대해서 열심히 주장하고 안보에 대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게 답일까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차라리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북한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무랄 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해야지 이게 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인권 문제 나오면 그냥 할 말 없어 그냥 가만히 있고 또 예컨대 그쪽이랑 가깝게 뭔가 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이랑 선을 긋지도 못하고 어리버리 그냥 끌고 가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건데 그거를 엉뚱하게 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전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뭘 다 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북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여당이 내놓은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건 풍선 날리는 단체 도와주고 탈북자에게 뭐 지원금도 높여주고 이런 정도가 그게 무슨 북의 인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게 비판하면 예. 북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의 대안은 이거다라는 게 있어야지.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당에서 아직 확인해 본 적이 없지만 박정희 시절에 미국이 이른바 그러니까 카터 정부가 인권 외교라고 하는 걸 표방했을 때 환영했었어요.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이. 버마의 민주화 세력들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한 이른바 아세안 회의나 이런 거 혹은 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버마 문제에 대해서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했을 때 버마 민주화 세력들 아웅산 수지 이런 분들 되게 고마워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그래서 북에 존재하고 있는 인권 유린의 그 상황에 대해서 발언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민주화를 겪어오고 반인권 상황을 극복해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 인류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북의 인권을 남북 간의 대립으로 혹은 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을 여당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른바 보수 진영이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제어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그쪽의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균형 감각을 우리가 잃고 있지는 않아요. 박용진 대변인이 저 분위기가 KBS 심야토론 분위기거든요. 근데 고심의 흔적이 묻어나기는 하는데. 네. 진짜. 이건 제가 이런 심야 시간에 만나서 그래요. 신상 발언 비슷하게 하자면 제가 2004년인가요 5년에 개성을 갔었어요. 당시 국회에서 이제 개성공단 방문하러 갔었는데 가면서 제일 많이 놀란 게 그거예요. 일단 산이 민둥산이야. 그렇죠. 먼지 펄펄 나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 없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무슨 키가 작아. 보릿고개를 이 시대를 사는 사람처럼 하얗 꾀재재. 네. 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쭈글거리는 게 있는데 주체사상이나 주체사상 하나님이라도 지백성 굶기는데 무슨 얼어 죽을려면 주체사상이냐. 개새끼들이다 내 그랬어요. 진짜로. 그거 아니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만일에 지금 그 국회에서 언급됐었던 북의 인권 법안이요. 북의 지도부와 이런 사람들을 노동당이나 이런 게 책임을 추궁하는 뭐 이런 걸로 간다고 그러면 찬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권법안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내고 그 대안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쓰는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북의
그 예를 들면 이게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 뭐 언론적으로는 옳다고 보는데요. 그 미국도 뭐 어느 나라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뭐 뒤집으려고 하거나 이럴 때 대체 세력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로 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북의 현 정부를 고립시키거나 뭐 무력화시키거나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요. 그에 대한 대체 세력, 그 나라를 그 사회를 이끌고 갈 만한 대체 세력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북한 내부에?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나간 거고 지금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뭐 북핵 실험했다고 사재기도 없고 뭐 어제 뉴스도 뭐 나오고 그랬습니다. 주가가 전혀 변동 몇 없어요. 년 전부터 북한의 그 이렇게 여러 동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 예를 들어 핵 실험하는 거 맞냐, 틀리다.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뭐 핵을 쐈다 안 쐈다, 뭐 혹은 인권을 탄압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 인권 잘 돼야 되는 거 맞냐, 그러면 맞다 그러죠. 근데 민주당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소장님하고 약간 조금 다릅니다만 인권을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뭐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더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 나갈 거냐.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쭉 정말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렸을 때 독자적인 대북 정책이 뭐가 있고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또 이 지금 북핵 문제라든지 안보 상황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한 무슨 묘책이 있었으며 또 물밑적으로 어떤 대북 라인을 복원하려고 어떤 노력이 있었고 이거 없다는 거죠. 그런 중에 가가지고 다 당선인하고 그냥 협력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몽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미? 네. 맞죠? 그 몽미. 멍미? 네. 이게 뭡니까 이런 뜻이죠? 멍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고 너무 뭐 북한의 뭐 지금 현재 체제에 대한 문제로까지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나가는 아니 거고. 그 민주당의 고민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조금 더 이제 과감해질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판단의 모든 기준은 국민들 눈높이나 정서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렵게 이거 지금까지 평화정책, 햇볕정책을 끌고 온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이렇게 만들어왔던 그 고난의 시절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충분히 나는 이미 발휘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아까 말한 사재기 안 하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 아무리 강경 노선을 치닫는 뭐 사람들이라도 이른바 꼴보수라고 하더라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난 있다고 봐요. 군부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군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국민을 믿고 군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묶어낼 수 있는 안보 정책에서의 리더십 그걸 고민해야지. 뭐 이게 이제 그냥 뭐 공동 대응하겠다 뭐 이래버린 내용이 없어 보여요. 그걸 또 실제로 없고 그걸 보여주는 오히려 그걸 확인시켜주는 태도로만 인식되게끔 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맨날 불러다 놓고 민주당에 대해서 뭐 비판적 얘기만 자꾸 하고. 이런 제 노고를 우리 당원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텐데. 저도 언젠가는 민주당 분들 모아놓고 잘 보려고 좀 아부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올까? 제발. 올 수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날이 오면 그게 근데 오긴 올 텐데 우리 살아 있을 때 올까? 삼각산이 일어나 다시 춤을 추고 한강물이 갑시다. 그러잖아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4월 재보궐선거 준비를 해요? 후보네요? 이번에 아니 후보 내지 마. 오늘 보니까 지금 아니 어디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정된 거에 4개인가 있다. 반성하는 의미로 이번에 후보 내지 마. 다. 그런 방법으로. 일단 그렇게 하려면 일단 후보를 내든 안 내든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가 있는 전당대회가 3월 정원에 끝나야지 재보궐에 대해서 후보를 내든 안 내든 심각한 고민을 비대위가 할 거냐 아니면 차기 주도가 할 거냐 요걸 좀 먼저 빨리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안 하는 선택을 좀 해봐. 한탄 쉬고. 그럼 누가 나와? 누가 나와? 안철수? 아니 누가 나와도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미움받는 중에 또 안 나오면 저것들 저거 겁나서 안 나온다고 또 이제 비겁한 놈들 또 이럽니다. 그렇죠.
근데 뭐 벌써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원외 중진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며? 원외 중진. 중진이면 누구? 노원에? 그럴 수 있죠. 노원에 노원만이 아니더라도. 야당이 유리한 지역이니까. 원외 중진 누가 있을까? 원외 아이가 중진.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름을 얘기하긴 거 네, 같고 그렇죠. 뭐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 정치인은 뭐 약간 장이 있으면 어쨌거나 뭔가를 펼치러 가야 되니까. 뭐 개인적 욕망이나 그 개파적 그 정당적 욕망보다는 대선 패배한 책임을 지고 뭔가 좀 국민이 바라는 그 정파와 정당을 초월한 뭐 그런 좀 사람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죠? 이번 노원은 그나마 야당이 해볼 만한 지역이니까 만약에 노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뭐 임기 초반의 보궐선거, 그리고 뭐 그 지지율은 40% 후반대이긴 하지만 기대감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야당이 터가 아무리 좋다 한들 뭐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투표율은 지극히 낮을 거다. 야권의 분열을 단일화하라고 채찍질할 국민도 없다. 지금은 뭐. 그러니까 내 생각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반농 반진으로 얘기하는 건데 안철수 보고 정치할 거면 민주당 들어와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안철수 출마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더 나이스해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 할 테니 와서 해라. 응? 오늘 약간 충격적인 또 그런 자세가 뭐 좋지 않을까. 이러면 또 우리 또 안바로 찍히나? 아니 뭐 민주당 그렇게 제안하고 그러는 거 보면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안철수 그 전 원장과 또 이제 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출마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국민들한테 이제 좀 실력 있고 본때 있게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 참고로 그렇지 지금 그런 것도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힐러리가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요. 힐러리에 대해서 온갖 이런 억측과 소문이 안 좋아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딕 모리스가 취한 전략이 뭐냐면 힐러리를 아예 대중 앞으로 꺼내놓아버린 거예요. 전면에 앞장서버린 거야. 이런 거 합니다. 라고 내놓고 그냥 하게끔 열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체가 드러나서 쓸데없는 비판과 욕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과도하게 안철수 현상이나 안철수 지지가 좀 거품이 있다. 저 생각 이상으로 지금 뭔가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 기회를 완창 줘버리는 게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거 좋은데요? 그러지 않고 자꾸 막으면 민주당이 찌질하게 뭔가 막아서 환상만 더 키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은 이해에 집착한다 이렇게 보이지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대범하게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렇게 끌어내야 나중에 뭐 양 세력이 경쟁하든 합치든 뭔가 가능하다는 거지. 대선 때 진빚을 좀 갚고 매번 조지시더니 빚 갚는 거 좋네. 컨설팅까지 해주시고. 아니, 국민들이 주저앉혔다고 하는 여론이 또 많았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패인 중에 한 이유로 얘기가 됐었으니까 이번에 좀 그런 걸 불식시킬 겸 굉장히 좋은. 철수 형 짐 쌌어? 뭐 안 하겠죠? 민주당인데 그렇게. 뭐 몰라요. 내기할까? 또 뭐 그거 괜찮습니다. 또 선수가 장이 섰는데. 하여튼 뭐 박근혜 그 당선자 대통령 곧 되실 분이 25일날 취임식 하는데 네. 그분이 뭐 썩 잘하고 있지 못해서 이번 보궐선거가 박근혜 대표에게도 그 사랑의 회초리가 되고 야당에게는 또 야당의 책무를 더하는 침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4월 선거는 뭘 말하는 거야? 한 석이든 두 석이든 뭐 선거가 치러진다면 야당이 되는 게 박근혜 그 당선자를 위해서는 썩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초장에 좀 이렇게 좀 긴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근데 그 일을 당해야 되는 당선인 입장으로서는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잔인한 줄 알아요? 무소속이 되나?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냥. 그 시 읽어봤어요? T.S. 엘리엇. 네. 엘리엇까지 나오고.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의 제목이 황무지. 뭐예요? 왜 잔인하다 그런지 알아요? 풀이 안 자라나? 황무지에 봄이 와서 풀이 나기 때문에 황무지로서는 잔인하다는 거야. 역설적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봐. 민주당이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좋아.
되겠어. 지금 내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 건 저게 뭔 말인지. 저대로 갔다가 황무지 개간도 못하고 작살나질 않을까. 아니 그렇게 하면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니지. 어려운 선택일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를 죽음으로써 그거는요. 살릴 수 있는 거죠. DJ가 총재를 하시던 시절, 살을 내주고 그러면 뼈를 취하던 시절, 박대. 이거예요. 우리 리더십 박대에서 그런 리더십이 그러면 없습니다. 아예 깨끗하게 네. 뭐 우리 노회찬 의원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거기서 3파전으로 한번 진검승부해. 와, 새누리당, 출마하라고? 민주당, 신당 안당 셋이부터. 잠깐만. 그 하나 지른 쪽은 합쳐. 씨. 지른 쪽은 기어 들어가. 깨끗하게 해산하는 걸로 하고. 아니 무슨 치킨 게임이야? 지금 철도 위에서 올라와 있어? 아니 그 정도의 결단을 하지 아니, 그럼 진검승부 한번 않으면 해보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어려우니까요.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지 기반이 그 운동권 플러스 호남인데 호남을 안철수가 가져갔다. 그 민주당이 운동권 말고 플러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절차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네, 뭐. 자, 그래.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박대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면 또 안에 가서 또 고민하니까 민주당 아이가 뭐 정과를 올린 거는 고마운 일이고 잘한 일이고 또 애썼다라는 또 칭찬도 해드리고 아직 갈 길이 멀다. 느슨해지지 말고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방심만 잡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 늦은 밤 욕 받습니다, 진짜. 아, 이렇게 늦은 밤 하니까 이게 좀 힘드네. 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끝!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찬바람이 부는데 시장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시장 보고 싶은 이 마음 시장 너는 알고 있잖니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 주렴 시장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스잔 잊을 수 없는 스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스잔 스잔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